다음 발표는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과 직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하고 중복되는 말씀 드리지 않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그 10일까지 수출이 46% 줄었고 일별로 따지면 한 30%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낙하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바닥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지 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낙하할 때 대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디지털 뉴딜이니 이런 추진체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낙하할 때는 낙하산이 필요하고, 그 낙하산은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 안전망이 변화된 노동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나치즘하고 파시즘이 나왔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트럼프가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에는 꼭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매개고리로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그 뒤에 그 틈을 타고 나치즘하고 파시즘이 바로 한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거기를 파고든 거죠.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코로나19 이후에 실업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3천만 개 일자리 없어졌다고 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지난달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훨씬 그거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는 무급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포함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자가 지난달에 보니까 한 100만 명 우리나라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우리나라 취업자로 따지면은 한 4%, 5%포인트 정도 되는 실업률 상승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안전하진 않고, 그 다음에 수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하반기에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제를 하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도 진짜 파시즘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매개고리가 고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고용의 변화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속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의 굉장히 선을 과감하게 넘는, 어떻게 보면 이 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미래는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회 실험이 크게 지금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일터의 실험이고, 두 번째는 자동화 실험인데요. 분산 일터 실험은 원격 근무, 재택 근무인데요. 원격 근무, 재택 근무는 기본적으로는 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오피스 안에서, 한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공장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근처에 모여가지고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환경이 변했는데도 그러는 거는 관리 통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기업들이 원격 근무 과감하게 시키는 거는 관리 통제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또는 약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잘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잘 되면 사실 고용할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그냥 계속 그 원격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우리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이후에, 지금 청년 실업이 그 전에도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이후에 기업들이 진짜 그 전처럼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여기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거라고 보고, 지금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산 일터 실험이 플랫폼 노동으로 확 넘어가는 이런 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동화인데, 마트 같은 데서 이미 뭐 무인 계산대 막 갖다 놓잖아요. 언택트 경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방역에 도움이 또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투자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고, 아마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라든지 기술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격차가 벌어지지만 그 격차 중에 특히 고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대기업의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 공공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딱 굉장한 격차를 벌이는 일을 단기간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한 가지는 소득 보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불평등,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이 사회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서비스 쪽을 계속 이 보장을 더 많이 하고는 있는데 소득의 뭐랄까 단기적인 불안정성, 단기적으로 소득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완전히 소득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가구 소득이 취약계층 수준이 돼야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그 생계급여로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죠. 실업급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의제를 제기한 것도 뭐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나가서 과감하게 나중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실험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보험도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소득이 그냥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금 줬던 것처럼 소득이 단기적으로 변화할 때 그건 이제 지금 실업급여에서는 단기적인 변화는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에 채워주는 소득보장, 소득보험 같은 형태의 기본소득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생각인데 이번에 격차 중에서 소득 격차, 고용 격차도 있지만 지식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하면서 학교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옆에서 잘 봐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집하고 그렇지 않은 집하고 그렇게 좋은 기기가 있는 집하고 그렇지 않은 집하고 대단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많은 영역에서 이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격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집의 환자나 노인하고 시설로 보내야만 되는데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런데 시설에서는 바이러스가 한 번 들면 굉장히 위험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된 집하고 굉장히 격차가 나죠. 장애인들은 더 심합니다. 뭐 발달 장애인 자녀가 있는 집 같은 집은 이제 시설로 보내야 되는 가정 형편인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식 격차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분산 일터가 되고 스마트 시티가 되고 이 디지털 뉴딜이 되어서 다들 스마트홈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 격차가 스마트홈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생명 연장을 옵션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완전한 계급 격차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 서비스 두 가지를 반드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뉴딜 정책을 편다면 반드시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당장 재정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의 과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 실험들을 심어 놓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사병 이후에 패스트라는 알베르 까미 소설이 또 베스트셀러에 막 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흑사병 이후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는데 종교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과학을 믿게 되고 지금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낙관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민주주의가 의심받고 시장경제가 의심받고 자유무역이 깨지고 이런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게 깨져나갈 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놓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단장님의 지역사회 중심의 플랫폼 의료체제라고 하는 주제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제 발표와 상당한 그 맥락이 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 의료 체계지만 조금 더 풀어서 제목을 잡으면 우리 동네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스마트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런던, 그리고 뉴욕. 그리고 저 사진은 오늘날의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체가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로마, 런던, 뉴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의 로마고요. 대영 제국의 런던이고 오늘날 글로벌 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대 사회의 뉴욕입니다. 로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천연두가 돌면서 쇠퇴기로 들어섰습니다. 대영 제국의 런던은 1850년대에 콜레라가 돌면서 도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서 상하수도 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뉴욕입니다. 이제는 문명의 전환기에 또는 현대사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기는 누구나 느끼듯이 신종 전염병입니다. 2002년에 사스가 왔고요. 9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19년에 코로나19입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냐? 누가 봐도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그 다음에 또는 언제 올 거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거의 가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다시 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지만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에 1000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00명 규모를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는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넘을 때는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2020년 금년에 65세 인구는 15%입니다. 앞으로 매년 1%씩 늘어나서 2030년에는 25%가 됩니다. 그 이유는 1955년생이 2020년 금년에 65세 노인 인구로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거의 놀라울 만큼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10년 뒤는 지금의 사회가 아닙니다. 2050년 되면 거의 40%가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현재는 우리가 당뇨병, 암, 심장병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갖고 있는 병이지만 그러나 인구 구조가 저렇게 변하면 질환도 변합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이제 굉장히 많은 질환이 될 거고요. 알츠하이머, 우울증은 뭐가 다르냐?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술, 담배 안 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하면 상당 부분 조절됩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관리 안 됩니다. 아무리 술, 담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저것은 기본적인 요인이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결정 요인 때문에 그렇다.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저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 미래 의료로 가야 되는 그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1850년부터 위생도시, 위생운동으로 해결해 왔고요. 1950년 이후는 정말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 또 현대의학으로 해결해 왔고 상당 수준의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신종 전염병 그리고 퇴행성 질환 시대 아직은 대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의료를 이끄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미래의료입니다. 그런데 미래의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 갖고 의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돌봄입니다. 나를 잘 아는 환자를 잘 아는 의료진이 그 환자를 돌볼 수 있을 때 의료가 성공합니다. 기술 갖고 성공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성공을 못했고요. 앞으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으로의 현재의 개념은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공 전략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 체계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돼야지 됩니다. 저 개념이 없으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기술 갖고 의료를 해결한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일이다. 비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 중에서도 1차 의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동네 의료, 지역사회 의료가 강화돼서 그것이 그야말로 기반이 됐을 때 그 의료가 성공할 수 있는 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미래 의료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숙제고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그 국민하고 전문가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볼 것은 상대적 신뢰도입니다. 절대적 신뢰도는 아니고요. 그 빅5부터 시작해서 의원까지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빅5는 87, 90, 이건 병원이고 의료진입니다. 거의 90%는 빅5고요. 동네 의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격 의료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빅5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는 망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이고요. 의료계가 반대한다, 저는 의협 반대하는 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는 붕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어봤더니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은, 두 번째는 중증 질환을 의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실력을 못 믿어서입니다. 근데 중증 질환을 의원에서 못하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중증 질환을 의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검사가 안 된다,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해결해야지만 원격 의료 또는 비대면 의료 또는 미래 의료가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억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이거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면 된다.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이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역할 강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역할 강화가 아니라 역량을 강화해야지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 의료 이렇게 했지만 용어는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에 있어서 이제는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자. 지금은 65세 이상, 어떤 어르신이 질병이 있을 때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을 치료합니다. 그분을 치료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여러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각과를 다녀야 되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가야 됩니다. 이런 질병 중심의 의료에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의료를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병원 중심이 아니고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돼야 되고, 현재는 의료 전달체계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입니다. 1차, 2차, 3차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효율적으로 쓰자. 그렇지만 저 개념 속에는 1차 의료는 조금 수준이 낮고 2차, 3차는 수준이 높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수준이 높은 의료를 다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전달 체계는 이제는 그 수준이 같은 역할만 분담하는 의료 협력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역시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고, 원격 의료는 지금 상급 종합병원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의 개념이라면,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지원이 돼야지 됩니다. 의원들한테. 근데 그 플랫폼은 사적 또는 민간 의료 플랫폼이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라고 매우 훌륭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플랫폼을 지역사회의 민간 의료기관한테 주고, 민간 의료기관이 동네에 사는 사람, 지역사회 주민과 계약에 의해서 동네 책임의료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주치의가 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상급 의료기관과 연결한다면 당연히 의료 협력 체계는 이루어진다. 근데 이때 그럼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의료 수준을 높입니다. 의료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의료 협력 체계가 가능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는 앞선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아마 많은 부분이 변하는데 주거 형태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를 별도로 다 양로원에 40% 인구를 양로원에 넣는다. 이거는 거의
죽은 사회로 가는 거고요. 그 노인 인구는 지역 사회로 다 돌아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근데 어디 뭐 멀리 가서 근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또는 동네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돌봄의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되고 어린이랑 노인이랑 젊은 세대가 같이 살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따로 사는 이런 체계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의료도 행해지는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 그것도 단독 개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그룹으로 어떤 지역사회 의원을 만들고 반드시 의사 중심이 아니라 의료의 팀 중심으로 간호사, 상담사, 재활치료사 해서 돌봄이 언제라도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기술 기반을 활용해야 되고 기술 기반에 특히 모니터링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이 기술은 다 있습니다. 신체 의복에 또는 안경에 시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변기, 우리가 소변과 대변을 매일 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시료고요. 여기서 매일 자동으로 검사를 한다면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거기서 바로 찾아내면 거기서 바로 차단하고 전염병의 공포는 그 질병의 중증도라기보단 전파거든요. 전파를 차단하면 전염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찾아내서 전파를 막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뭐 심전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하고 체온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잘 활용이 안 되죠. 뭐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활용될 것 같지만 미국에서도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활용은 필요와 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용은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다 이용할 만한 소비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전문가가 그 이용에 뛰어들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또 원격 의료는 굉장히 개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의료진이 저거를 활용해서 의료를 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도 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폭발적인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우리는 거울 보지만 거울이 우리를 매일 진찰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 뭐 피부색부터 시작해서 사실 눈을 보면 눈 속에 망막 거기에 혈관 속에 있는 동맥경화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달해. 물론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침대가 기본적으로 뭐 그 수면 이런 거는 현재도 다 개발돼 있지만 더 나아가면 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집에서 활용되면 의료는 당연히 집 중심이 되고 그럼 지역사회 중심이 되고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의료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의료가 의료진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식격차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개인이, 시민이 중심이 돼서 나의 건강을 관리하죠.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한 AI가 들어가 있는 플랫폼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 그 관리를 지역사회 주치의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병원, 상급병원. 지금은 이게 중심이라면 제가 그림을 이걸 이만큼 크게 그렸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중심이 가지만 이제는 화살표가 바뀐다. 그거는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활용한 플랫폼 의료다. 환자 중심의 의료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미래의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의료의 중심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입니다. 지역에는 지역 책임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동네 책임의료를 실현하는 주치
책임 의료가 동네에서 펼쳐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이고 전 인구가 포괄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제안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동네 의원들입니다. 동네 의원들은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했어요. 하나는 검사를 못한다. 실력을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사회에 우리가 공공 성격의 커뮤니티 병원을 만든다면 지금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지금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가 늘리는 거는 이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병원이 있어서 여기서 건강진단도 하고 진료교육 이것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원의들과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면 표준화가 됩니다. 그럼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관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는 MRI, CT, 건강진단 장비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의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와 있어서 공유로 활용하면 비용도 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이용합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가 안 된다. 동네 병원은 믿을 수 없다. 이게 해결되면 진정한 의료 협력 체계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그 의료적인 해결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플랫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넘어서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민간의료 협력하면 그것으로 모델을 만들면 진단키트 수출해서 K의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K의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면 공공의료가 없는 미국 망했고 공공의료로 되어 있는 영국도 망했습니다. 결국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어야지 되고 그거는 한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연대기를 바꿔야지 되는 시대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건 대도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최신의 의료를 갖고 있는 대도시의 뉴욕에서 소위 시체가 길거리에 있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그건 아니다. 적어도 중소도시에서 의료의 가장 앞선 의료 또 가장 앞선 교육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미래의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철 단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은 조기성 개성초등학교 선생님의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형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의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성초등학교 교사 스마트 교육학회장 조기성입니다. 데이터를 변화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요. 핵심 창의 융합형 인재 핵심 역량을 기르겠다는 기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6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하면서 느낀 건 관계와 균형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생체라는 것,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어떤 A와 B와의 관계, 그 밸런스가 깨질 때 모든 게 다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코비드 사태뿐만이 아니지만 사실 코비드 사태만 보더라도 바이러스하고 저희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뭔가 시속 게임에서 밀리면 병이 걸리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레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면서. 근데 그러면 이 친구 우리가 크게 한번 쳐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신중심으로 가다가 인간 중심으로 변할 때에는 병이 있었어요. 패스트 아까 앞서서도 연자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일어서서 지금 코비드가 지금 그런 이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는 기술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된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향후 미래 어젠다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 나오신 내용들은 전부 굉장히 다 강론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건 뭘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벌일 것이냐에 대한 그건 저는 여전히 한 구석에는 항상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걸 자꾸 저희가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뭐여야 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다 스트럭처링을 다 만들어 놔서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라고 금수저로 소위 얘기해서 금만 던져준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자연입니다. 자연, 환경.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회 현상을 쳐다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선 바라봐도 자연이라는 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일련의 모든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와 균형에서 저희가 뭔가 밸런스를 깨트리고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국가 정책 R&D, 소위 얘기해서 특히나 미래를 내다보고 30년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고 정책하는 국가 과학 R&D의 기본적인 철학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좀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좀 정체적으로 뭔가 필로소피를 정립을 시켜야 우리가 향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네, 혹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특별히 의견을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 저 발제해 주신 분들 사이에서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토론 질의하시기가 좀 꺼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금만 간단히 그 멘트를 하고 이제 오늘 그 굉장히 이제 좋은 그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재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선 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채우는데 지금 이 방안에 계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재료로 써서 이제 그걸 충족을 하는데, 그걸 당이 그 정책을 만들고 일종의 요리를 하다 보면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콩기름이 없네, 뭐 간장이 없네, 또는 고기를 바꿔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충을 해서 국민들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요리를 이제 만드는 게 당의 그 정치적인 실력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요리를 할 때 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환경정책 이런 부분을 잘 배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합을 잘못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포장이 잘못되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이게 그 신자유주의 정책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원격 의료 같은 것도 잘 그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일 수 있는데 이게 잘못 그 위상을 잡아놓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정리를 당해서 잘 해주셔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그 전례가 너무나 많았어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그 점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에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설사 그 이제 이 5월달에 또 이제 또 추경이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넣으려고 많은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이 능동적으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번 추경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도 예산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공기관장이 되니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홍윤철 교수님의 그런 대안이 지금 현안의 해결에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윤철 교수님께서 홍 말씀. 교수가 네. 하신 부분에 이제 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시간 없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 보시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윤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해야 합니까? 가령 아까 지역별 공공의료 아까 뭐였죠? 공공민간 협력 체계 뭔가를 세우고 공유 공유병원이요. 그런 것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근데 그 지역사회 공유병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각 지역마다 의료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보건소도 사실은 있고 공공병원 체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예를 들면 그 서산의료원이 있다. 그러면 서산의료원에 그 지역사회의 어떤 소위 아우리치 프로그램 센터를 하나 두고 거기서 건강진단을 주민들이 하게 하고 그 자원은 다 지역사회 의료원과 공유하는, 그러면 공공 부분이 자원을 다 만들었지만 민간이 활용해서 민간이 그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민간이 주도가 해서 하는 그런 협력 체계를 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윤철 교수가 얘기하시는 민관 공공민간 협력체를 만들면 공공에 뭔가 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공공의 포스트가 너무 적어요. 그냥 그 공공민간 협력체가 구성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금 그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께서 연설 속에 들어있는 그 감염병 전문병원, 또 그 감염병 연구소, 그리고 그 공공병원 강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 이 포석이 깔리는 거예요. 공공병원의 포석들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그 홍 교수가 얘기하시는 그런 협력체계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협력체계 네트워킹을 하려면 우선 선행해서 공공병원들이 있어야 네트워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가 홍 교수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료계 일부에서는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대안은 피해 의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완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의료의 중심이 지역사회 의료 중심이 되고 그러면 개원가들이 살아나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병원이 김용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확충이 되고 거기에 말하자면
기본적인 병상을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지역마다 한 뭐 5개, 10개만 갖고 있어도 그러면 급성기 치료가 평상시엔 가능하고 전염병 시기엔 그걸로 다 채워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은 전염병이 아주 대규모로 오지 않는 한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전염병들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네. 민간 기업이나 대형 병원의 개입 여지는 차단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중심이 지역 사회로 가면 아무래도 대형 병원은 그 다음에 역할 논리로 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중증 질환만 보겠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은 다 지역 사회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의료는 건전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소형 병의원들의 숙가랄까 하는 것은 건보 체제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건보 체계에서 운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피해 의식을 가졌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 보기에는 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의료계하고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때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안을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공공병원을 지으려면 앞으로 지금부터 예산 속보해서 설계해서 뭐 땅 잡아서 뭐 하는 과정이 2, 3년은 좋게 걸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빨라도 그럼 그 사이에 네. 제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홍 교수님의 대안이 국내적인 고민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는 많으나 의료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 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바운드 고객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다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 시스템 자체가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이 가면 당연히 우리는 의료의 중심 국가가 되고 인바운드 문제는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료의 중심, 가장 어려운 의료는 우리가 담당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른바 의료 관광 그 기회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의료 관광은 시스템을 우리가 각 국가도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다른 나라의 의료도 지금 우리 의료가 제 보기에는 이제 성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먼저 수출하고 가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돈 많은 환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의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런 것이 현재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현재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 역시 돌봄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의 발전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체계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잘 조직화되면 좋겠는데 소비자들이 거기에 그런 체계의 변화에 얼마나 적응해 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도시나 대도시로 가면 소비자들이 개인 병원, 개인 의료원은 전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전부 대형 병원으로, 민간도 대형 병원으로만 네. 가거든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이것이 의료 체계와 결합이 되면서 진단, 예방의학, 진단의학 또 치료의학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이 시골의 의사들을 돌봄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료 체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에만 가려고 하는데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 한 130만 되는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보면 개인 병원은 전부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 병원들이 몇 개씩 모여서 그 같은 과를 기기도 도입하고 간호사도 도입하고 병리사도 도입하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재설계해서 병원들이 경쟁력을 키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홍 교수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중소 인구는 거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 사는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하고 전부 대형 병원들만 몰려드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세울 때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해서 더 늦추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고민도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의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아까 홍 교수님이 그 발표해 주신 압도적으로 빅5의 그 선호도가 몰린다,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는 저거는 이제 일종의 기대치 선호도의 그래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환자의 절반 정도는 1차 의료에서 소화가 됩니다. 의원급이나 그 지역 의원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홍 교수님도 저걸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1차, 2차 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해주고, 또 질적 수준이 올라가서 신뢰도를 올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원격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든지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이제 대책인 거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의 패키지가 동시에 적용이 돼야지 당연히, 이제 그리고 그거를 배합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하셔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이나 아이디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지요. 네. 네. 주제 발표 내용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하기에 몇 시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본부장님이나 위원장님 정리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나 해법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재밌으면서도 머리가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논의를 촉발시켜 주신 7분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결국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근본적인 물음을 많이 요새 하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건 그러니까 안전한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둔다.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한편으로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김용 이사장님께서 그 공동체, 우리가 역병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이 파산에 대한 두려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와 현재 공동체를 찾아 나가는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맛보기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는 이게 주제를 하나씩 전문적으로 더 나누어서 이제 하나씩 심어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민간도 있지만 공무원,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나 그 전문 단체들까지 함께해서 한 주제씩 좀 심화해가지고 좀 정부가 새로운 길로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본부가 주관한 심포지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